감사합니다. 지금 저 그림은 에밀 롤데, 독일 화가 에밀 롤데의 그 달밤이라는 작품입니다. 1914년 작품이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 작품이죠. 방금 들으신 음악도 슈팡의 녹턴, 밤의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더 오래됐어요. 180년이 넘었죠. 쇼팡도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음악들은 아무나 들을 수 없었어요. 귀족 계층들, 가진 자들이 전유물이었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폴란드 귀족 가정에서 실제로 쇼팡이 연주회를 갖는 그런 모습을 그린 장면입니다. 그 당시 연주회는 거의 저런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유럽의 소수들만 즐기던 이 음악들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쇼팡의 이 녹턴 너무 유명해서 핸드폰 벨소리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테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벨소리로도 울립니다. 좀 과소비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찌 쇼팡의 음악뿐이겠습니까? 이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그 밖에 수많은 작곡가들의 음악들, 이 중에 혹시 85년생이나 56년생, 70년생이 계시면 저분들과 정확히 300살, 200살 차이 나시는 겁니다. 그때 뭔가 좀 낯설지 않으세요? 이름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오래전 유럽 사람들이라서 우리랑 정서적인 공감대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제가 비엔나에 살았었는데 비엔나라는 도시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길거리 지나다 보면 베토벤이 살던 집, 슈베르트가 태어난 집,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결혼을 쓴 집, 또 하이든이 살던 집, 이런 데를 툭툭툭 그냥 만나게 됩니다. 이런 데가 질비해요. 제가 살던 데도 그 베토벤의 에로이카 하우스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베토벤이 살았는데 베토벤이 살던 방만 박물관으로 개방되어 있고 그 옆에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베토벤이 에로이카 심포니를 썼고 창밖에 달리는 말발 소리를 들으면서 피아노 소나타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 앞에 마차가 지나다녀요. 가끔씩. 그건 관광객 실은 마차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한테는 이 베토벤이라는 존재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같은 고장 사람이지, 같은 언어 쓰지, 이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랑 별로 공감대가 없는 저 음악들이 우리 주위에서 늘 들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느 시대나 수많은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작곡가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모차르트, 살리에리 얘기 아시죠? 그 영화로도 됐으니까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중에 살리에리 음악,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했던 그 음악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아주 드물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작품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간이란 채 이런 수많은 작품들이 하나씩 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잘 정돈된 금같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 음악만 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음악들은 아주 압축된, 그러니까 검증된 음악들입니다. 베토벤 심포니 많다고 그래도 9개밖에 안 됩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개밖에 안 돼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베토벤이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시대가 요구하는 음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은 인류 문화가 존속하는 이상 영원히 같이 갈 겁니다. 이런 음악도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라고 클래식 음악만 듣겠어요? 재즈도 좋아하고 그 밖에 다른 음악들도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클래식에 천착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이 음악이 특별한 경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콩쿠르 심사를 하는데 앞에서 참가자들이 모차트 곡을 계속 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같이 심사하던 분이 독일인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쿡 찌르면서 한마디 했죠. 야, 모차트가 살아있었을 때 앞으로 250년 후에 저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기 작품을 연주하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상상도 못했을 거다. 그랬더니 맞대. 그때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이건 기적이야. 맞습니다. 그럼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한번 경로로 추적해보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여러분 갑자기 골치 아파지지 않으세요? 저걸 어떻게 읽어야지? 근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저 악보는 죽은 매체라서요. 누군가가 저걸 활성화시키고 숨을 불어넣지 않으면은 저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기다 숨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바로 연주가들입니다. 악보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림이나 문학작품은 볼 때, 읽을 때 바로 느끼잖아요. 근데 저 악보를 보고 저 음악 진짜 감동적인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수세기 동안 많은 연주자들이 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악보 하나하나 가지고 고민하고 작곡가가 부여한 음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쇼팽이 저기다가 감정이입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200년 전 천자가 느꼈던 어떤 느낌을 저 죽어있는 박제된 음 몇 개로 그 느낌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런 작품들은 저렇게 조화롭고 완벽한데, 왜냐하면 좋은 작품들은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아주 선한 원칙들이 그대로 녹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절제, 조화, 자유, 균형, 이런 개념들이요.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작곡가들의 삶과 인격이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는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좋은 음악은 좋은 인격에서 나온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완전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인 작곡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게 저한테 고민이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건 뭐지? 그 사람들은 불완전한데 이 작품은 어떻게 이렇게 완전할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작품들이 그 사람들의 전인격적인 발현은 아니다. 근데 이게 참 다행인 겁니다. 만일에 완벽한 사람들만 완벽한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찬스가 없는 거죠. 불완전하고 미숙한 작곡가들을 통해서 저런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도 저런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깨달은 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은 결코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 저는 여기 세 개를 결코를 한 3번은 반복하고 싶어요. 저 천재적인 작곡가들이 재능만 믿고 자기 삶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바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말년에 백내장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안 보여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만난 게 돌팔이 의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 수술 후유증, 그 다음에 독한 약을 써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는데, 바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에서 죽기 직전까지 자기 사위와 자기 제자들한테 자기 작품을 구술했습니다. 모차트, 죽기 전날까지 레퀴엠 썼습니다. 우리 중에 아빠 죽겠는데, 곧 죽는데 회사 가서 일할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제
라자르 베르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러시안 피아니스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 70세였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연습하세요? 그랬더니 70세 먹은 이분이 지금도 꼬박꼬박 매일매일 6시간씩 연습한대요. 전 찔끔했어요. 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물론 훨씬 더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10몇 시간씩 했단 얘기죠. 우리가 대가들을 무대에서 딱 끊어보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원래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대 밖에서 무섭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대가입니다. 우리네 이렇게 유한하고 불완전한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한 태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대한 음악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이 제게 주는 특별한 경험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위로, 그 다음에는 내적 질서. 왜 클래식 음악이 다른 음악보다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도 길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흐 음악 같은 거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결론이 명쾌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산란할 때 바흐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면은 제 속에 가닥진 것들이 조금씩 정돈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초등학교 전학년을 모아놓고 한번 연주한 적이 있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한 450명 넘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연주가 끝나고 친절하게도 이 아이들의 피드백을 다 받아주셨어요. 아이들이 느낀 점을 다 적었어요. 그 모든 걸 모아서 저한테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어요. 아이들이 음악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은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더 길게 연주해 주세요. 음악이 슬펐어요. 제가 감명받았지 뭐예요. 그런 기쁨도 처음이에요. 물론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1학년 학생인데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아셨죠? 네, 그러겠습니다. 좋은 음악은 우리한테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비엔나의 한 음악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서 모차르트 합창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아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연주에 감명을 받아서 그런 연주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30년 전인데 지금도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때 노래하던 사람들 모습이 이렇게 선하게 떠올라요. 그리고 막 점점점 소리가 크리션도 커지는 그 음장감이 제 속에 떨림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은 현장에서 사라졌지만 그 감동은 아직도 제 속에 살아있어요. 이게 좋은 음악이 우리한테 주는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